사람들이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무서운 상황에서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냥 웃으며 대답해요. 7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뭔지도 알게 됐다고 말이지요. 진짜 무서운 건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결국 혼자서 쓸쓸히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거 말이에요. 그에 비하면 몇 명의 불량배쯤이야 뭐 대수로운 일이겠어요.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우리 동네에서 나는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는 아직 옛 정치가 남아 있었어요. 낮은 다세대 주택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고 골목마다 오래된 가게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고 있었지요. 내 가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축에 속했어요. 1985년에 남편과 함께 문을 열었으니까 벌써 37년이나 흘렀더라고요. 그때는 이 동네가 완전히 달랐어요. 신혼부부들이 하나둘씩 이사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가고 또 어른이 되어서 결혼해서 나가고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지요. 남편이 떠난 지도 벌써 20해가 흘렀어요. 2002년 겨울이었는데 그때 내 나이가 54살이었거든요. 아직 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70을 넘어서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있으니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아들은 대학을 마치고 바로 외국으로 나갔어요. 처음엔 2년만 있다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지요. 가끔 안부 전화는 오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서 새 가정을 꾸렸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나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다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긴 하지요. 그래서 내 가게는 나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내 삶의 전부였고 내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고리였거든요.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리고 밤이 되면 내리는 그 반복되는 일상이 내게는 소중했어요. 아침이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사러 오고 학교 가는 아이들은 우유와 빵을 들고 갔지요. 점심때는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라면과 김밥을 사러 왔고 오후에는 학원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이 과자와 음료수를 들고 가곤 했어요. 저녁 때는 퇴근길 직장인들이 맥주 한 캔에 안주 하나씩 사서 집으로 향했고요. 나는 그런 일상이 좋았어요.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내 가게를 거쳐가는 게 말이에요. 그들의 작은 변화도 다 알 수 있었거든요. 누가 승진했는지, 누가 연애를 시작했는지, 누구네 아이가 대학에 붙었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내 하루를 채워줬어요. 하지만 2022년 들어서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하나둘씩 문을 닫는 가게들이 생겨났거든요. 오래된 단골들도 하나씩 이사를 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라 정이 들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조금씩 쓸쓸해져 가던 우리 동네에 그해 가을쯤부터 특별한 손님이 하나 생겼어요. 민호라는 청년이었는데 29이라고 했나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키가 꽤 큰 편이고 어깨도 넓은 체격이었는데 늘 검은 후드티를 입고 다녔어요. 후드를 깊게 눌렀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처음엔 좀 무서운 인상을 받았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입고 다니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보통 후드티를 입는 젊은이들은 어딘가 여유롭거나 무심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호는 달랐어요. 뭔가 자신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눈빛. 한번 제대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는 무표정하게 보였지만 눈 안쪽에는 뭔가 아픈 게 있었어요. 마치 무서운 걸 피해 도망쳐온 사람 같은 그런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지요. 40년 가까이 동네 장사를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봤지만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그때부터 내 가슴 한편이 계속 쓰라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마치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을 때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답답하고 아련한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해줄 거라는 것도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평범해 보였던 일상 속에 이미 변화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면서 작은 구멍가게에서 벌어진 작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였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70 넘은 할머니가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청년이 어떻게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갔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작은 가게에서 벌어진 평범하지만 특별했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앉아서 들어보세요. 할머니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해줄 거고요. 그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평범한 가을날부터 말이에요. 우리 가게는 참 오래된 곳이에요. 1985년에 남편과 함께 문을 열었으니까 벌써 37년이나 흘렀더라고요. 나무로 된 문틀은 세월이 흘러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간판의 글씨도 비바람에 바래져서 수내내 구멍가게라는 글자가 겨우 보일 정도였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어요. 2022년 가을,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는 아직 옛 정취가 남아 있었거든요. 낮은 다세대 주택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고 골목마다 오래된 가게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고 있었지요. 재개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동네 사람들도 대부분 오래 살던 사람들이라 서로 얼굴 다 아는 사이였고 말이에요. 내 가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축에 속했어요. 처음엔 작은 슈퍼마켓이었는데 대형마트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구멍가게로 바뀌었지요. 생필품이랑 담배, 술, 라면 같은 것들 위주로 팔고 있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네 구멍가게라는 게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만나서 안부도 묻고 동네 소식도 주고받는 그런 곳이에요. 특히 우리 가게는 골목 입구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들르곤 했어요.
아침이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사러 오고 학교 가는 아이들은 우유와 빵을 들고 갔지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아이들 목소리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점심때는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라면과 김밥을 사러 왔고,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하면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참 대견했어요. 오후에는 학원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이 과자와 음료수를 들고 가곤 했는데, 할머니, 오늘 시험 잘 봤어요. 하고 자랑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기뻤어요. 저녁 때는 퇴근길 직장인들이 맥주 한 캔에 안주 하나씩 사서 집으로 향했고, 오늘 하루도 참 길었네요 하면서 피곤한 표정으로 들르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안쓰럽기도 했지요. 나는 그런 일상이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내 가게를 거쳐가는 게 말이에요. 그들의 작은 변화도 다 알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 우리 애가 대학 붙었어요. 하면서 기뻐하는 아주머니가 있으면 나도 덩달아 기뻤고,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하며 한숨 짓는 아저씨가 있으면 나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내 하루를 채워줬거든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그런 작은 소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들은 멀리 있고 남편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쯤부터 특별한 손님이 하나 생겼어요. 민호라는 청년이었는데 29이라고 했나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키가 꽤 큰 편이고 어깨도 넓은 체격이었는데 늘 검은 후드티를 입고 다녔거든요. 후드를 깊게 눌렀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처음엔 좀 무서운 인상을 받았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입고 다니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보통 후드티를 입는 젊은이들은 어딘가 여유롭거나 무심한 느낌이 있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느긋하게 걷거나 친구들과 장난치면서 가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민호는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자신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 같았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아이의 눈빛이었어요. 한번 우연히 제대로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겉으로는 무표정하게 보였지만 눈 안쪽에는 뭔가 깊은 슬픔 같은 게 있었어요. 마치 무서운 걸 피해 도망쳐 온 사람 같은 그런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지요. 40년 가까이 동네 장사를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봤지만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왜 저런 눈빛을 하고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지요. 민호는 매일 저녁 6시 반쯤이면 어김없이 내 가게에 들렀어요. 시간이 정말 정확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그런데 가게 문을 열기 전에 항상 한 번 뒤를 돌아보는 게 이상했어요. 처음엔 그냥 습관인가 보다 했는데 계속 관찰해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지는 않았나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가게 안에 들어와서도 문 쪽을 자꾸 힐끗힐끗 보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는 라면 코너로 가서 신라면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진라면을 골라 들고는 또 고민하다가 결국 처음 집었던 신라면을 가져오곤 했어요. 그런 패턴이 한 달 넘게 계속됐지요. 담배는 항상 같은 걸로 한 갑. 마일드 세븐이었어요. 그것도 고민 없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라면은 고민하면서도 담배는 항상 같은 걸로 사니까 참 신기했어요. 오늘도 신라면이구나. 내가 웃으며 말하면 그 아이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화를 이어가려고 해도 네, 아니요 정도만 대답할 뿐이었지요.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40년 가까이 가게를 하면서 온갖 성격의 사람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요즘 날씨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해야 해요. 라면 끓일 때 달걀 하나 넣으면 더 맛있어요. 그런 말들을 건넸지만 민호는 항상 네, 감사합니다라고만 답했어요. 그런데도 무례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오히려 너무 공손해서 안쓰러울 정도였거든요. 젊은 나이에 왜 저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지요. 다른 또래 친구들은 다 밝고 활발하게 지내는데 민호는 마치 세상 모든 게 무서운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었어요. 계산할 때마다 그 아이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지 않고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내곤 했거든요. 천천히 마치 시간을 끌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손을 자꾸 감추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동전을 선호하는 청년이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무거운 동전들을 잔뜩 들고 다니면서 계산할까? 그리고 왜 손을 그렇게 감추려고 할까? 어느 날 우연히 그 아이 손을 제대로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지요. 왼손 손등에 길다란 흉터가 있었거든요. 깊고 오래된 상처 같았는데 수술 자국은 아니었어요. 뭔가 칼에 베인 것 같은 흉터였지요. 40년 동네 장사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 손을 다 봤지만 그런 상처는 보통 사람들이 가질 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 청년에게 뭔가 남다른 사연이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어머, 손 다쳤구나? 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민호는 화들짝 놀라더니 재빨리 손을 후드티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 예전에 다친 건데 괜찮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해하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웠는지요. 그때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동전을 꺼낼 때도 손등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쓰였지요. 젊은 나이에 저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니. 그리고 그걸 남들에게 들키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하다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혹시 뒤에 누가 따라오지는 않았나 하고 뒤를 한번 돌아보고 물건을 고르는 동안에도 문 쪽을 힐끗힐끗 보곤 했어요. 그리고 계산을 마치고 나갈 때는 항상 후드를 깊게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사라졌지요. 저 청년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네요. 단골 손님인 옆집 아주머니가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괜히 참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들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씩은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가 더 걱정됐어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물건을 사가는 그 단조로운 일상이 왜 그렇게 쓸쓸해 보이던지요. 마치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늦게 가게 문을 정리하는데 민호가 우리 가게 맞은편 골목에 서 있는 걸 봤거든요. 한참 동안 가게를 바라보더니 그냥 돌아서 가는 거예요.
다음 날 물어보니까 그냥 산책하다가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이상했어요. 마치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같은 그런 마음이었지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아이가 가게에 있을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민호가 있으면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은 별로 안 했지만 그 아이에게서 나쁜 사람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예의 바른 게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계산할 때도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가게에서 뭔가 떨어뜨리면 재빨리 주워서 제자리에 놓아주고 그런 작은 배려들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때부터 나는 민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 아이가 오는 시간쯤 되면 괜히 가게 정리를 하면서 기다렸고 오늘은 안 오나 싶어서 걱정하기도 했지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내 나이 70이 넘어서 젊은 청년 하나를 그렇게 걱정하게 될 줄이야. 아마 아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보면 우리 아들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 평온함이 곧 깨어질 거라는 건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평범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10월 중순쯤이었어요. 그날도 민호가 평소처럼 저녁 6시 반에 가게에 왔는데 뭔가 평소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거든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뒤를 두세 번이나 돌아보더니 들어와서도 계속 밖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내가 물어보니까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라면을 고르는 시간도 평소보다 길었고 계산할 때도 자꾸 문 쪽을 힐끗힐끗 보곤 했지요. 그런데 민호가 가게를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처음 보는 남자 2명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지요. 하나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키가 크고 덩치도 좋았어요.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 인상이 험악했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철구였어요. 다른 하나는 좀 더 젊어 보였는데 30대 초반 정도? 얼굴에 작은 흉터가 하나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게 두식이었지요. 둘 다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영락없이 그쪽 사람들 같은 차림새였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래 가게를 하다 보면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대충 어떤 사람인지 감이 와요. 이 사람들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일반적인 손님들처럼 자연스럽게 물건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인 줄 알았어요. 철구가 웃으면서 들어와서는 안녕하세요. 사장님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담배 한 갑 주세요. 철구가 말했는데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눈빛이 전혀 웃고 있지 않았거든요. 웃는 얼굴 뒤에 뭔가 계산적인 게 숨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니까 담배를 꺼내줬지요. 마일드 세븐 한 갑이에요. 4,500원입니다. 돈을 받으면서도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동네에서 오래 가게를 하다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새로 이사 온 사람들도 며칠 지나면 대충 얼굴은 익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일반 손님들은 담배를 사면 바로 나가거나 다른 물건도 함께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담배만 사고는 가게 안을 이상하게 둘러보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 가게 오래 하셨네요? 철구가 담배를 받으면서 물어봤어요.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지요. 뭔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묻는 게 아닌 것 같았거든요. 네, 꽤 오래 했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두식이 가게 안을 둘러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아, 정말 오래된 가게네요. 이런 곳은 요즘 보기 드문데. 그 말투가 뭔가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마치 이런 낡은 가게는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뜻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가게 안 이곳저곳을 훑어보면서 뭔가 평가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철구는 계속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점점 무서워 보였어요. 사장님, 혹시 이 동네에서 장사하시면서 불편한 일은 없으세요? 요즘 세상이 물하잖아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내가 대답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혼자서 이런 가게 하시면서 밤늦게까지 문 열고 계시니까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 철구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친근함이 사라지고 뭔가 음흉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두식은 아예 대놓고 가게 안을 둘러보면서 물건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어요. 여기 CCTV는 없네요? 요즘 가게들은 다 설치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왜 CCTV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서야 확실히 알았지요. 이 사람들이 그냥 손님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려고 애썼어요. 뭐 필요한 거 더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목소리가 좀 떨렸어요. 철구가 담배를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우리가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분들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린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보호비 같은 걸 요구하려는 거였어요. 몇십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남편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철구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사장님, 너무 성급하게 거절하지 마세요. 우리 얘기 좀 들어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텐데. 두식도 카운터 앞으로 다가와서 말했어요. 맞아요. 이런 동네에서 혼자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두식이 카운터 위에 팔꿈치를 올렸는데 그때 재킷 소매가 걷어져서 팔뚝에 문신이 보였어요. 용 모양 같은 큰 문신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무서워졌지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그쪽 사람들이구나 싶었어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저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다시 한번 거절했지만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철구가 웃음을 거두고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사장님, 이 동네가 요즘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며칠 전에도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도둑이 들었다던데.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동네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곳이었거든요. 아마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철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자기가 직접 그런 일을 저지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해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이 가게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해 드릴 수 있거든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10만 원. 우리 가게 한 달 순수익이 얼마 안 되는데 1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전기세, 가스비,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10만 원을 어떻게 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좀 더 큰 목소리로 말했는데 철구의 눈빛이 순간 험악해졌어요. 사장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우리도 사장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철구가 말하면서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지요. 두식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은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식이 카운터에 더 바짝 다가와서 몸을 기댔어요. 완전히 위압적인 자세였거든요.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내가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철구가 양손을 들어 보이면서 말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늘은 인사차 온 거니까 이만 가죠. 하지만 사장님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이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지금 거절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다라는 뜻이었지요. 두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사장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사하세요. 우리도 이 동네에서 계속 볼 일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가게를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에도 한동안 밖에서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너무 무서워서 밖을 내다볼 엄두도 못 냈어요. 그때 내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도 떨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지요. 사실 이런 일을 겪은 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몇십 년 전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보호비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편이 있어서 어떻게든 해결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일흔 넘은 할머니 혼자서 저런 사람들을 상대하기에는 정말 막막했지요.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때 민호가 다시 가게에 들어왔어요. 평소와는 달리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처음으로 나를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 안부를 물었고요. 괜찮아요. 왜 그래요? 내가 놀라서 대답했는데 민호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물었어요. 혹시 아까 이상한 사람들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민호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왜, 왜 그런 걸 물어보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민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그냥 이 동네에 요즘 좋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때 처음으로 민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평소에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뭔가 결심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지요. 마치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은. 혹시 그런 일이 또 생기면 꼭 말씀해 주세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순간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 청년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같은 게 생겼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민호 같은 평범한 청년이 저런 불량배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괜히 민호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철구와 두식의 험악한 표정, 그리고 민호의 진지한 눈빛,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은 정말 불안했어요. 밤에 잠들기 전마다 문단속을 몇 번씩 확인하고, 낮에도 혹시 그 사람들이 다시 올까봐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민호는 여전히 매일 저녁 가게에 왔는데 예전보다 더 자주 밖을 내다보곤 했지요. 그리고 가게에 머무는 시간도 조금씩 길어졌어요. 평소에는 라면이랑 담배만 사고 바로 나갔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더 둘러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네,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하지만 눈빛을 보면 뭔가 계속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철구가 혼자서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두식은 없고 철구 혼자였는데 처음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나왔지요. 사장님, 지난번에 저희 제안 좀 생각해 보셨어요? 철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였지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철구가 카운터에 팔꿈치를 기대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혹시 아드님 소식 들으셨어요? 외국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아들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소문이 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좀 화가 나서 말했는데 철구는 오히려 더 음흉하게 웃었어요. 아, 상관없어요. 그런데 혹시 아드님한테 연락하기 어려우면 저희가 대신 안부를 전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요즘은 세계가 좁아서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완전히 협박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내 아들은 10년 넘게 외국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가족 얘기가 나오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동네에서 평화롭게 장사하시려면 저희하고 잘 지내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철구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런데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민호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좀 일찍 온 것 같았는데 철구를 보자마자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더라고요. 철구도 민호를 보더니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방해받아서 짜증나는 것 같았는데 민호를 자세히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더라고요. 너. 철구가 중얼거렸는데 뭔가 민호를 아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라면 코너로 갔지만 몸이 굉장히 긴장한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움직임이 더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철구가 민호를 계속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야, 너 혹시 전에 어디서 본 적 있는 거 아냐?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좀 떨리는 게 보였지요. 아, 맞다. 철구가 갑자기 손뼉을 쳤어요. 너 그때 그 놈이지? 5년 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어깨가 확 움츠러들었어요. 그리고 철구를 돌아보는데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평소의 온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모르는 얘기네요.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 뭔가 경고하는 기운이 있었어요. 철구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일 때문에 도망간 그놈 말이야. 민호가 라면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포장지가 구겨졌어요. 그리고 철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잘못 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철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분명히 너야. 그때 팔에 칼 맞은 그놈. 아, 손이었나? 손등에 흉터 있는 거 맞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왼손을 오른손으로 가렸지요. 철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네, 맞아. 너 그때 배신해서 도망간 그놈이야.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호와 철구 사이에 뭔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거든요. 마치 지금이라도 싸움이 날 것 같은 그런 기운이었지요. 저는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고 그냥 무서웠어요. 민호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철구가 민호를 아는 사이라는 것도 놀라웠거든요. 할머니, 먼저 나가세요. 민호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뭐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되물었어요. 지금 나가서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민호가 다시 말했는데 이번에는 더 간절하게 들렸어요. 철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야, 진정하라고. 여기서 옛날 얘기 좀 하자고. 할머니는 관계없는 분이잖아. 하지만 민호는 계속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제발 나가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민호가 저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철구와 민호 사이에 뭔가 심각한 과거가 있다는 것도요. 안 돼요, 민호 씨.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제가 말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민호의 이름을 불렀어요. 민호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작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잠깐만 나가 계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 청년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비록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민호가 저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철구가 점점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그래, 이제 기억나네. 너 그때 우리를 배신하고 도망간 그놈이야. 5년 동안 어디 숨어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더 충격이었어요. 5년 전이면 민호가 24세 때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철구와 저 사이를 막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요. 철구가 더 가까이 와서 말했어요. 야, 너 그때 형님한테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숨어서 사는 거야? 부끄럽지도 않아? 형님이라고 하지 마. 민호가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어요.
그런 자격 없어. 철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뭐, 자격 없다고? 너 같은 배신자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때 민호가 철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난 아무것도 배신하지 않았어. 그냥 그 생활을 그만둔 것뿐이야. 그만뒀다고? 철구가 비웃었어요. 조직을 배신하고 도망간 주제에 그만뒀다고? 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건,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형님들이 피해를 받는지 알아? 철구가 소리쳤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더 무서워졌어요. 민호가 정말로 조직폭력배였다는 거예요? 그 착한 청년이? 하지만 민호가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과거에 뭔 일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저를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철구가 계속 말했어요. 너 그때 손에 칼 맞을 때 뭐라고 했지?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결국 배신했어. 민호가 손등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맞아. 그때 다짐했어.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다고. 그래서 나온 거야. 나왔다고? 철구가 웃었어요. 조직에서는 그런 게 없어.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가는 거야. 그건 틀렸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철구가 민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 그럼 이 할머니는 뭐야? 내가 새로 시작한 삶의 일부인가? 이 할머니도 내 과거를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순간 민호가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철구의 말이 민호에게 상처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과거가 뭐 어때서요? 두 사람이 모두 저를 보았어요. 민호 씨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금 이 순간 저를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마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고마웠을 거예요. 철구가 비웃었어요. 할머니, 이놈이 뭘 했는지 모르시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민호 씨를 아니까 그거면 충분해요. 그 순간 알았지요. 이 청년이 정말로 변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실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도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민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도 조심스럽긴 했지만 이제는 아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가게에 올 때마다 주변을 몇 번씩 둘러보고 들어와서도 계속 문 쪽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우리 가게에 새로운 단골 손님이 하나 생겼어요. 지영이라는 25세 대학생이었는데 이 아이는 민호와는 정반대였지요. 밝고 활발하고 누구하고든 금세 친해지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지영이는 근처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동네를 자주 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물 하나 사러 왔는데 금세 단골이 되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하면서 들어오는 지영이를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예의 바른 아이가 드문데 지영이는 정말 착했거든요.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하고 물어보면서 가게 일도 도와주곤 했어요.
무거운 물건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끔은 청소까지 도와줬지요. 그런 지영이가 민호를 처음 본 건 그 사건이 있고 3일 후였어요. 민호가 평소처럼 저녁에 왔는데 마침 지영이도 있었거든요. 지영이는 민호를 보자마자 관심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지영이가 먼저 인사했는데 민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여전히 말수가 적었거든요. 지영이는 그런 민호의 모습이 신경 쓰였나 봐요. 민호가 간 다음에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저분 자주 오세요? 응, 매일 저녁에 와. 참 조용한 청년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뭔가 슬퍼 보이는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에요? 지영이도 민호에게서 뭔가 특별한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다 보니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읽는 편이었거든요. 며칠 후부터 지영이와 민호가 가게에서 만나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지영이는 계속 민호에게 말을 걸려고 했는데 민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지영이가 민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기요, 혹시 이 동네에서 이상한 일들 못 보셨어요? 민호가 깜짝 놀라면서 지영이를 쳐다봤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상인들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돌아다닌다던데 할머니도 그런 일 당하셨다고 하시고 그 말을 듣고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물었어요.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혼자 계시는데 지영이가 말했어요. 민호가 잠시 고민하더니 지영이에게 말했어요. 그런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근데 할머니는 괜히 일이 커질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지영이가 민호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무심하게 구경만 하세요? 네. 민호가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위험에 처해 계시는데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오시면서 그냥 모른 척만 하시고 지영이의 말에 민호가 움찔했어요. 사실 민호는 이미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영이는 그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보기에는 건장하신데 할머니를 지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최소한 경찰에라도 신고를 하시든지. 지영이의 말이 점점 강해졌어요. 평소에는 온순한 아이인데 부정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지요. 당신이 도와주시면 정말 든든할 텐데. 할머니도 당신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고 민호가 저를 보았어요.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지요. 저는 그런 일에 끼어들면 안 돼요. 민호가 간신히 말했어요. 왜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지영이가 계속 추궁했어요. 그런데 민호는 대답 대신 가게를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민호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다시 왔어요. 11시가 넘었을 때였는데 술 냄새가 났어요. 평소에 술을 마시는 걸 본 적이 없는 민호였는데 그날은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민호야, 괜찮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민호가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왜 내 때문에 내가 위험해져? 민호가 카운터에 팔꿈치를 기대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저,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민호야, 5년 전에 저는 민호가 말을 시작했어요. 조직에 있었어요. 정말 나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처음으로 민호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24살 때 처음 들어갔어요. 그때는 정말 어린 마음에 멋있어 보였거든요. 형님들이 저를 챙겨주고 돈도 생기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점점 일이 커졌어요. 단순히 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돈을 뺏고 그런 일들을 해야 했어요. 민호야, 어느 날은 한 아주머니 가게에서 보호비를 받아오라고 했어요. 할머니 나이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울면서 사정하는 걸 봤어요. 손자 병원비 때문에 돈이 없다고 제발 좀 봐달라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날 밤에 형님들한테 말했어요.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그래서 형님들이 화를 냈어요. 한번 들어온 사람은 쉽게 나갈 수 없다고.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민호가 왼손을 들어 올리면서 말했어요. 그때 칼에 베인 거예요. 형님 중 한 명이 경고하려고 그랬대요. 다시는 조직을 떠나겠다는 생각하지 말라고. 어머.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아주머니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그래서 몰래 도망쳤어요. 한밤중에 짐 하나 없이. 민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았어요. 5년 동안 숨어서 살았어요. 이름도 바꾸고 주소도 자주 옮기고 그러다가 이 동네에 와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할머니를 만났으니까. 민호야. 근데 이제 철구가 저를 찾아냈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할머니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민호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다치면 안 돼요. 차라리 제가 여기서 떠나는 게 안 돼. 제가 소리쳤어요. 떠나면 안 돼, 민호야. 민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내가 뭘 했든 그건 과거야. 지금의 너는 다른 사람이잖아. 매일 저녁에 와서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나를 걱정해주고 그런 내가 나쁜 사람일 리 없어. 하지만 5년 전에 24살이었으면 정말 어린 나이였잖아. 그때 잘못 들어간 길에서 빠져나온 게 잘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거면 충분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렀어요. 할머니, 지영이 말이 맞아.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위험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날 밤 민호와 나는 오래도록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다음 날 지영이가 왔을 때 민호도 마침 가게에 있었어요. 지영이가 어색해하면서 민호에게 사과했어요. 어제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민호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 게 맞아요. 지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다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그때부터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5년 동안 숨어서 도망만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으로 변했지요. 지영이도 민호의 변화를 느꼈나 봐요. 할머니, 저분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처음보다 훨씬 든든해 보여요. 맞아요. 민호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청년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설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런 평온한 날들이 며칠 더 지나갔어요. 민호는 여전히 매일 저녁에 왔고 지영이도 자주 들러서 가게 일을 도와줬지요. 그런데 그 평온함이 완전히 깨어진 건 일주일 후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 지영이가 평소보다 일찍 와서 가게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과자들 유통기한 확인해 드릴까요? 하면서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계산대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오후 6시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철구와 두식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둘 다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지난번에 가짜 친근함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부터 험악한 표정이었거든요. 사장님, 생각 다 해보셨어요? 철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말했어요. 지영이가 철구들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서 서 있었어요. 여러 번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식이 가게 안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동네에서 우리 말을 안 듣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분들 누구예요? 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물어봤어요. 철구가 지영이를 보면서 웃었어요. 젊은 아가씨도 있네. 사장님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자주 오는 손님이에요. 제가 서둘러 말했어요. 지영이까지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잠깐 나가 있어요. 두식이 지영이에게 말했어요. 어른들 얘기하는데 방해되니까. 지영이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 걱정되니까 같이 있을게요. 철구가 짜증난다는 듯이 혀를 찼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나서려고 하지? 그리고 철구가 카운터에 손을 짚으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우리 제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해요. 제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철구의 얼굴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철구가 진열대에 있던 과자 봉지들을 팔로 쓸어버렸어요. 과자들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지요. 어머, 제가 소리쳤어요. 두식도 다른 진열대에 있던 컵라면들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라면 용기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일부는 터져서 면이 흩어졌어요. 그만해요. 지영이가 앞으로 나서면서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두식이 지영이를 보면서 비웃었어요. 어린애가 나서지 마. 어린애라고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건 완전히 범죄예요. 지영이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철구가 지영이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아가씨, 여기는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그냥 조용히 나가 있어. 안 나가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지영이가 제 앞을 막아서면서 말했어요. 그때 두식이 화가 났나 봐요. 지영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나가라고. 지영이가 밀려서 뒤로 넘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과자 봉지들 위로 넘어지면서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지영아. 제가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면서 민호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빠른 시간이었는데 아마 뭔가 이상한 걸 느꼈나 봐요. 민호가 가게 안 상황을 보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바닥에 쓰러진 지영이, 흩어진 물건들, 그리고 위협적으로 서 있는 철구와 두식을 보더니 그만둬, 철구. 민호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철구가 민호를 보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언제 왔어? 민호가 지영이에게 다가가서 일으켜 세워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호가 철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형은 아직도 이런 식으로 장사하고 있구나. 야, 너 감히 나한테 반말을. 철구가 화를 내려고 했는데 민호가 말을 끊었어요. 용산파 김철구 형님 맞죠? 2017년에 강남 클럽 사건으로 6개월 들어갔던 철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너, 너 어떻게 그걸? 그리고 지금도 박 사장 몰래 개인적으로 이런 일 하고 있는 거죠? 박 사장이 알면 가만 안 둘 텐데. 철구가 당황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민호가 너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박 사장이 요즘 조직 정리하면서 개인적인 수익 활동 금지했다던데. 이런 거 들키면 어떻게 될지 형도 잘 알죠? 두식이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야, 이놈 누구야?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어? 철구가 민호를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너, 너 정말 그때 그놈 맞구나.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 안 해요. 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런 일 안 한다고? 철구가 비웃었어요. 한번 이쪽 사람이면 계속 이쪽 사람이야. 그건 형 생각이고요. 민호가 지영이와 저를 자신의 뒤로 보내면서 말했어요. 두식이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앞으로 나섰어요. 야, 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민호가 말했어요. 이 할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두식이 완전히 화가 났나 봐요. 이 새끼가. 두식이 민호에게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민호는 마치 그럴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몸을 피했어요. 그리고 두식의 팔을 잡아서 뒤로 돌려버렸어요. 아, 두식이 비명을 질렀어요. 민호의 움직임이 정말 빨랐어요. 5년 동안 몸을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도 근육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철구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야, 두식아. 민호가 두식을 놓아주면서 말했어요.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세요. 하지만 두식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다시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철구도 함께요. 민호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상대했어요. 하지만 정말 신기한 건 민호가 두 사람을 제압하면서도 절대 심하게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거였어요. 두식이 바닥에 넘어졌을 때도 철구가 벽에 부딪혔을 때도 민호는 계속 힘을 조절하고 있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변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했을 텐데 지금은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싸움은 금세 끝났어요. 두식은 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었고 철구는 벽에 기대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민호가 철구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형,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 할머니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철구가 민호의 손을 보면서 말했어요. 역시 내가 그때 그놈이었군. 손등의 흉터가 증거네. 민호가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어요. 그 오래된 칼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맞아요. 그리고 그 흉터는 제가 왜 이런 생활을 그만둬야 했는지 매일 상기시켜 주거든요. 철구가 두식을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좋아. 오늘은 이렇게 끝내주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끝이에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분들을 건드리면 박 사장한테 형이 몰래 하는 일들을 다 얘기하겠어요. 철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너 같은 배신자는 언젠가 끝장난다. 철구가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두식과 함께 가게를 나갔어요. 가게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숨을 크게 쉴 수 있었어요. 민호가 저와 지영이를 보면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지영이가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민호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둘 다. 그날 밤 민호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의 일들, 5년 동안 숨어 지낸 이야기, 그리고 왜 이 동네에 오게 되었는지까지 말이에요. 지영이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이해해줬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민호 오빠가 중요한 거죠. 그때부터 우리 세 명은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더 가까워진 거지요. 그날 밤 민호가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난 후 가게 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흩어진 과자들과 라면, 용기들이 바닥에 그대로 있었고 우리 세 명은 각자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정말 힘들었겠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아마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지영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요. 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24살이면 정말 어린 나이예요. 그때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뿐이지 지금의 오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저도 지영이 말에 동감했어요. 맞아, 민호야. 내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봤어. 매일 저녁 정중하게 인사하고 물건 하나 떨어뜨려도 주워서 정리하고 그런 내가 나쁜 사람일 리 없어.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가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 있지 않았다면 철구가 찾아오지도 않았을 텐데. 무슨 소리야? 제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구 같은 사람들은 내가 있든 없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내가 있어서 다행이지. 하지만, 민호야, 내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 제가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넌 정말로 그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던 거지? 네, 정말로요.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도 그쪽 일에 손대지 않았고, 네, 한 번도요.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조용히 살았어요. 그럼 된 거야.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오히려 잘한 거지. 지영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오빠가 우리를 지켜준 거 봤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이겼으면서도 크게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지영이를 봤어요. 지영 씨도 그걸 눈치챘어요? 당연하죠.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지영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빠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싸웠는지 다 봤어요.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도요. 민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정말,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응,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했어요. 내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부터 느꼈는데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민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 같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철구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마지막에 한 말 들으셨죠? 분명히 보복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영이가 불안해하면서 말했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고민에 빠졌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제 과거도 다 알려질 거예요. 그리고 철구는 교활한 사람이라 증거를 안 남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철구가 정말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지 민호가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할머니는 당분간 혼자 있지 마세요. 지영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도울게요. 낮에는 제가 자주 와서 할머니와 함께 있을게요. 지영아, 내가 위험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혼자 있으시면 더 위험하잖아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 씨 말이 맞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안전해요. 그날 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오래 이야기했어요. 민호는 철구의 동향을 파악해 보겠다고 했고, 지영이는 낮에 가게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두 젊은이들이 걱정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지영이는 정말로 자주 와서 가게 일을 도와줬어요. 아침에 와서 진열 정리도 하고, 손님 응대도 하고, 점심때까지 있다가 학교에 가곤 했어요. 할머니, 이 라면들 유통기한 확인해 드릴게요. 할머니, 바닥 좀 닦을게요. 하면서 정말 열심히 도와줬지요. 민호도 예전보다 더 자주 왔어요. 낮에도 가끔 들르고 저녁에도 평소보다 일찍 와서 더 오래 있었어요. 가게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가게에 왔어요. 할머니, 지영 씨,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어봤어요. 철구가 이 동네 다른 가게들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골목 안쪽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한테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이가 놀라서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할머니만 노린 게 아니라 이 동네 전체를. 맞아요. 그리고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를 찾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본 적 있냐고 묻고 다니고 있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무서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민호야, 내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조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영이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민호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박 사장한테 직접 연락해 보려고 해요. 박 사장? 철구의 윗선이에요. 철구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면 박 사장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분은 요즘 조직을 정리하면서 이런 개인적인 수익 활동을 금지했거든요. 그건 위험한 생각 같았어요. 민호야, 그럼 내가 다시 그쪽 사람들과 연락하게 되는 거잖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고 철구는 계속 이런 짓을 할 거예요.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민호가 저와 지영이를 번갈아 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와 지영 씨를 지키려면 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청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걸고라도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에요. 민호야, 할머니, 5년 전에 저는 도망쳤어요. 무서워서 겁이 나서 도망쳤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민호의 눈빛이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서워서 숨어 다니던 청년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어른의 눈빛이었어요. 지영이도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오빠,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지영 씨와 할머니를 만나면서 변한 것 같아요.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민호는 박 사장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어요. 5년 만에 과거와 다시 마주하는 것이었지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민호야, 정말 고마워.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는 이제 예전의 저와 다르니까요. 지영이도 민호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오빠,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도 함께 할게요. 고마워요, 지영 씨. 하지만 위험한 일은 제가 혼자. 아니에요. 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말이에요. 그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민호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5년 전에는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과거와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해졌구나. 그리고 지영이도 정말 고마웠어요. 민호의 과거를 알고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니까요. 어려운 시기였지만 동시에 행복한 시기이기도 했어요.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다음 날 민호는 정말로 박 사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민호가 박 사장에게 연락을 하고 난 다음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아침 일찍
경찰차 2대가 우리 동네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철구와 두식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할 정도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지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가게로 뛰어왔어요. 봤어요? 경찰이 그 사람들 잡아갔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민호도 가게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온 것 같았어요. 민호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제가 물어봤어요. 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박 사장님께 연락드렸는데 아직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지영이가 그때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것 같았거든요. 지영아, 왜 그래? 뭔가 아는 게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경찰서에 갔다 왔어요. 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민호와 제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빠가 위험한 일을 혼자 하려고 해서 저는 그냥 안전한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지영이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지영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라서 법률 쪽 공부도 좀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이런 식으로 상인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신고만 제대로 들어오면 바로 수사할 수 있다고요. 특히 물리적인 위협이나 폭력이 있었으면 더 쉽게 처벌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호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그럼 지영 씨가 신고를. 네, 어제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 가게를 부수고 저를 밀쳐서 넘어뜨린 것까지 다 신고했어요. 그리고 다른 가게들도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경찰에서 바로 수사에 들어갔나 봐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런 용기를 냈다니. 지영아,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 내가 신고했다는 걸 알면. 괜찮아요, 할머니. 경찰관이 그러시는데 이미 여러 군데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 동네 다른 가게들도 피해를 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신고한 거라고 특별히 알려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민호가 지영이를 보는 눈빛이 정말 고마워 보였어요. 지영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지영 씨가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주셨네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나쁜 일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죠. 그날 하루 종일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경찰들이 와서 이것저것 조사하고 동네 상인들도 진술하고 그런데 다들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철구 일당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오후쯤에는 경찰관 한 분이 우리 가게에도 와서 진술을 받았어요. 민호는 좀 긴장했지만 경찰관은 단순히 피해 상황만 물어봤어요. 민호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고를 빨리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어요. 경찰관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철구와 두식이 다른 여러 건의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던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 이번 일로 그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지영이가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경찰관 말로는 최소 23년은 나올 수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민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할머니도 안전하게 가게를 하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때 민호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뭔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민호가 큰 가방을 하나 들고 가게에 왔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말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았거든요. 뭔데, 민호야? 저, 이 동네를 떠나려고 해요. 뭐? 제가 소리쳤어요. 마침 그때 지영이도 들어왔는데 민호의 말을 듣고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오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민호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이번 일이 끝나고 나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어서요.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무슨 소리야? 제가 화를 냈어요. 무슨 다른 문제가 생겨? 이제 다 해결됐잖아. 하지만 제 과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찾을 수도 있고, 지영이가 민호 앞을 막아서면서 말했어요. 오빠, 그런 식으로 평생 도망 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서 살 거예요? 지영 씨 말이 맞아, 민호야. 제가 민호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내가 도망친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여기서 당당하게 사는 게 맞지. 민호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지영 씨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험해지면 어때?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되지. 이번에도 그렇게 했잖아. 지영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오빠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정말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제가 민호를 꽉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 어디가? 지영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가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진짜 가족이 됐는데. 그때 민호가 자신의 왼손을 바라봤어요. 그 오래된 칼자국을 말이에요. 5년 동안, 5년 동안 이 흉터를 볼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제 잘못 때문에 생긴 상처라고 생각했거든요. 민호가 손을 들어 올리면서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상처는 도망의 흔적이 아니라 제가 바른 길을 택했다는 증거라고. 그리고 할머니와 지영 씨를 지켜낸 증거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 청년이 정말로 완전히 변했구나 싶었거든요. 맞아, 민호야. 그게 맞는 생각이야. 제가 민호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 지영이도 손을 얹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세 명이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민호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과거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가게 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영이와 함께 미래 계획도 세우고 몇 달 후에는 민호가 정식으로 가게 일을 도와주게 됐어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우리 가게에서 함께 일하기로 한 거죠. 지영이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근처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서로 남이었던 우리 세 명이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 그게 더 강하고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의 어둠은 모두 씻어내고 밝고 긍정적인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영이는 우리에게 활력과 희망을 가져다 준 천사 같은 아이고요. 2025년인 지금 우리 세 명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가게도 예전보다 훨씬 번창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도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거든요. 가끔 민호가 자신의 손등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 오래된 흉터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행복해요. 70대에 이런 특별한 가족을 만날 줄이야. 혈연은 아니지만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끈끈하고 따뜻한 우리 가족을 말이에요. 우리 가게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여전히 수내내 구멍가게라는 낡은 간판을 달고 있고 나무 문틀도 여전히 페인트가 벗겨져 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뭐니 해도 우리 가족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민호와 지영이가 함께 있거든요. 민호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그 조심스럽고 움츠러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밝고 당당한 청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진열도 정리하고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아요. 할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하면서 환하게 웃는 민호를 보면 정말 같은 사람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어둡고 슬픈 눈빛은 어디 가고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거든요. 민호는 이제 정식으로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나서는 가게 운영을 거의 다 맡아서 하고 있지요. 젊은 사람이 하니까 효율적이기도 하고 손님들도 좋아해요. 특히 동네 아이들이 민호를 정말 따라요. 민호 형, 민호 오빠 하면서 학교 끝나고 와서는 숙제도 물어보고 고민도 상담하고 민호도 그런 아이들을 정말 예뻐해요. 어느 날은 한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울면서 왔는데 민호가 그 아이를 달래주면서 조언해주는 걸 봤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야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예전에 자신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민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말이에요. 지영이도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근처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가게에 들러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저녁에 퇴근하고는 또 들러서 가게 일을 도와줘요. 할머니, 오늘 복지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면서 자신의 하루 이야기를 해주는 지영이를 보면 정말 우리 딸 같아요. 아니, 우리 딸이죠. 진짜 딸이에요. 지영이는 사회복지사가 된 것도 우리를 만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할머니와 민호 오빠를 보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민호와 지영이. 이 둘은 이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니 작년 봄에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민호가 저한테 와서 할머니, 지영 씨랑 사귀어도 될까요? 하면서 얼굴을 빨갛게 하고 물어봤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바보야, 진작 그랬어야지. 하고 웃었거든요. 민호와 지영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기 좋아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둘 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도 느껴져요. 요즘은 민호와 지영이가 결혼 얘기도 하고 있어요. 아직 정식으로 결정한 건 아니지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70대에 이런 기쁜 일을 경험하게 될 줄이야. 우리 가게도 예전보다 훨씬 번창하고 있어요. 민호가 젊은 감각으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물건 종류도 다양해지고 손님들도 많아졌거든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동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철구 일당이 사라진 후로는 정말 평화로워졌거든요. 상인들끼리도 더 친해졌고 서로 도와가며 장사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동네 상인회에서 우리 가게에 감사패를 주셨어요. 그 사건을 신고해서 동네를 안전하게 만들어줬다면서요. 민호가 그 패를 받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 제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하고 민호가 물어봤는데 저는 당연하지. 내가 우리 동네 영웅이야 하고 답했거든요. 가끔 민호가 자신의 손등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 오래된 흉터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바라보죠. 할머니, 이 흉터 덕분에 할머니와 지영이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 그때 조직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민호가 힘든 과거를 겪었기 때문에 더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지영이도 그래요. 만약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우리 상황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만약 혼자가 아니었다면 이 두 아이들의 소중함을 제대로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77세라는 나이가 전혀 외롭지 않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민호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주고 지영이가 할머니, 어제 잘 주무셨어요? 하고 안부를 물어봐요. 그리고 저녁에는 셋이 함께 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눠요. 마치 진짜 할머니, 손자 며느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라서 더 소중하고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니까요. 가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해 봐요. 만약 그때 민호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지영이가 우리 가게에 들르지 않았다면? 만약 철구 일당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신기해요. 모든 일이 다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무서웠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민호는 이제 완전히 과거를 털어냈어요. 더 이상 숨어 다니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고요. 지영이는 사회복지사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어 주었어요.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우리에게 활력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 나이에 이런 특별한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족이라는 건 꼭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강하고 더 따뜻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세 명처럼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치유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민호는 가게에서 손님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있고 지영이는 복지관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고요.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정말로 이야기가 끝이 나네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